2부 워터십 다운에서 18 챕터 워터십 다운에서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것이 비로소 현실로 나타났다. 윌리엄 블레이크 천국과 지옥의 결혼. 다음날 저녁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그늘져 있던 워터십 다운의 북쪽 절벽은 1시간째 기우는 저녁 햇살을 받고 있었다. 워터십 다운은 평지에서 정상까지 200m밖에 안 되지만 그중 100m가 수직으로 치솟아 있어 언덕 밑을 둘러싼 숲에서부터 평평한 언덕마루까지 깎아지른 절벽을 이루고 있었다. 저녁 햇살이 가시금 작화와 주목 덤불과 바람에 시달려 자라지 못한 산사나무 몇 그루와 풀밭을 황급빛 껍질처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언덕 마루에서 보면 비탈은 평화롭고 나른한 햇살에 감싸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언덕 기슭의 울창한 숲속 덤불 사이에서는 딱정벌레와 거미, 먹이를 찾는 뾰족 뒤쥐 따위가 바람처럼 춤추는 햇빛에 놀라 허둥지둥 달아나거나 돌아다녔다. 풀줄기 사이에서 번쩍이는 붉은 빗살을 받아 얇은 막 같은 날개가 반짝이는가 하면 실처럼 가느다란 다리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맨땅의 흙이 수천 수만의 알갱이로 부서졌다. 공기가 따뜻해지자 곤충들이 붕붕 윙윙 찌르르 찌르르 울어댔다. 숲속에서는 노랑턱 맷새, 홍방울새, 방울새 소리가 벌레 소리보다 크면서도 차분하게 들려왔다. 종다리가 언덕 위에 향기로운 대기로 날아올라 지저귀었다. 언덕 마루에서 보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로 군데군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따금 유리에 반사된 빛이 반짝거렸다. 언덕 밑에는 푸른 밀밭과 말이 풀을 뜯는 평평한 목초지, 짙은 초록 숲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들도 저녁을 맞아 언덕기슭의 풀숲만큼 소란스러웠지만 그 사이에 가로놓은 공기 때문에 멀리 높은 언덕에서 보면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다. 헤이즐 일행은 언덕기슭 풀밭에서 가지를 낮게 뻗은 화살나무 두세 그루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이들은 어제 아침부터 5km쯤 여행해 왔다. 그동안 운이 좋아서 다행히 모두 살아있었다. 시내 2개를 건너고 에킨스웰 서쪽 산림지대를 공포에 떨면서 헤맸다. 한 번은 외딴 헛간 집더미에서 쉬다가 쥐떼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실버와 벅손이 비기의 도움을 받아 쥐떼와 싸우는 사이 다른 토끼들은 헛간 밖으로 피했고 마지막으로 새 토끼도 헛간을 빠져나와 함께 달아났다. 그때 벅손이 앞다리를 물렸는데 쥐한테 물린 상처가 을에 그렇듯이 화끈거리고 쑤셨다. 또 작은 호수를 지나는 길에 큰 회색 물새가 사초 속을 돌아다니며 물을 쿡쿡 쪼아대는 모습을 멍하니 구경하다가 들 오리떼가 푸드덕 날아오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내빼기도 했다. 1km나 되는 목초지를 지나올 때는 숨을 곳 하나 없이 탁 트인 곳에서 언제 적을 만날지 몰라 순간순간 가슴을 졸이기도 했다. 한 번은 여름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웅웅거리는 고압선 철탑 소리를 듣고 머뭇거리기도 했다. 파이버가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시켜주자 그제야 토끼들은 그 아래를 지나왔다. 그런 까닭에 토끼들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화살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미심쩍은 듯이 낯선 땅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토끼 농장이나 다름없던 마을을 떠난 이후 토끼들은 한층 더 신중하고 영리해졌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단결하는 무리가 되어 더 이상 다투지도 않았다. 토끼들은 그 마을의 진상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은지하면서 더울 똑똑 뭉쳤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임을 깨닫고 각자의 능력을 조금 더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했다. 비극이 덫에 걸려 쓰러졌을 때 헤이즐은 친구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토끼들은 다들 블랙베리처럼 비극이 죽었다고 여기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암담해했다.
헤이즐이 없었다면 블랙베리와 벅송과 피킷이 없었다면 비깃은 죽었을 것이다. 또 덫에 걸린 토끼가 비깃이 아니라 다른 토끼였다면 그 역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심한 일을 당하고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을 토끼는 없을 테니까. 이제는 아무도 비깃의 힘을, 파이버의 통찰력을, 블랙베리의 재치를, 헤이즈의 거린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쥐떼가 습격했을 때 벅성과 실버는 비깃의 지시에 따라 끝까지 맞서 싸웠다. 나머지 토끼들은 헤이즐이 느닷없이 흔들어 깨어 다짜고짜 헛간에서 나가라고 해도 두말 없이 따랐다. 그 뒤로도 헤이즐이 탁 트인 목조지를 지나가야 한다고 하자 실버의 지휘 아래에 정찰을 맡은 댄더라이언을 따라 목조지를 지나왔다. 철로된 나무를 만났을 때도 파이버가 위험하지 않다고 하자 다들 그 말을 믿었다. 스트로베리는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비참한 생각에 빠져 둔감해지고 실수가 잦았으며 옛 마을에서 자기가 한 일을 부끄러워했다. 체력도 약한 데다 생각보다 더 게으르고 좋은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다. 하지만 스트로베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자기도 뒤처지지 않고 뭔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굳게 마음먹은 듯했다. 실제로 숲지대를 지날 때는 나무가 빽빽한 숲에 익숙한 덕분에 일행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호숫가에서 헤이즐은 비깃한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기회만 준다면 스트로베리도 꽤 괜찮은 동료가 될 거야. 그러자 비깃이 대꾸했다. 그럼 저 녀석은 엄청난 멋쟁이가 될걸? 헤이즐 일행이 보기에 스트로베리는 너무 깔끔하고 까탈스러웠다. 하지만 난 스트로베리한테 강요하지 않을 거야. 알았지? 그래봤자 도움이 안 돼. 비깃은 뿌르퉁이하면서도 헤이즐의 말에 발을 받아들였다. 비깃은 고압적인 태도가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덫에 걸린 뒤로 몸이 약해지고 신경질이 많아졌다. 헛간에서 쥐떼의 습격을 알린 것도 비깃이었다. 잠을 못 이루다가 쥐가 갉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던 것이다. 비깃은 실버와 벅손을 도와 같이 싸웠지만 가장 격렬한 싸움은 두 토끼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비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중함과 절제를 배우게 되었다. 저녁 해가 기울어 지평선 위 구름띠에 닿자 헤이즐은 나무 밑에서 나와 비탈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개미뚝 넘어 솟아있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파이브와 에이콘이 따라 나와 가시콩잎을 우물우물 뜯었다. 처음 본 식물이었지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기운이 났다. 헤이즐은 장밋빛 줄무늬가 있는 진홍빛 꽃송이들이 이삭처럼 매달린 가시콩밭으로 들어갔다. 헤이즐이 말했다. 파이버,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두자. 아무리 멀어도 꼭대기까지 가서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꼭대기는 아주 높을 거야.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아. 게다가 탁 트여 있어서 추울 텐데. 땅속은 춥지 않아. 흙이 부슬부슬하니까. 적당한 곳을 찾아서 쉽게 굴을 팔 수 있어. 헤이즐은 다시 곰곰이 생각했다. 또 골치 아픈 일이 시작됐군. 지금 우린 지칠 대로 지쳐 있어. 하지만 여기 이대로 있는 건 위험해. 달아날 데가 없으니까. 낯선 곳인데다 땅속으로 숨을 데도 없어. 그렇다고 오늘 밤 모두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없어. 그랬다간 더 위험할 거야. 에이콘이 말했다. 굴을 파야 하지 않을까? 여긴 예전에 지나온 히스덤불 숲처럼 훤히 트인 데다 네 발 짐승이 나타나면 숨을 만한 나무도 없잖아. 파이버가 말했다. 그런 건 언제나 마찬가지였어. 에이콘이 대답했다. 내 말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굴은 필요해. 땅속으로 숨을 수 없다면 좋은 곳이 아니야. 헤이즐이 말했다.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 어떤 곳인지 미리 살펴봐야 돼. 내가 먼저 가서 살펴보고 올게.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잘 되길 빌면서 기다려줘. 쉬면서 먹이 좀 먹어. 파이버가 단호히 말했다. 혼자 가면 안 돼. 다들 지쳐 있으면서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헤이즐은 고집을 꺾고 덜 지쳐 보이는 댄더라이언과 호크빗을 데리고 갔다. 새 토끼는 덤불에서 덤불로, 풀포기에서 풀포기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갔으며 이따금 멈춰서서 냄새를 맡고 끝없이 뻗어있는 드넓은 풀밭을 이쪽저쪽 살펴보았다.
인간은 똑바로 서서 걷는다. 그래서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가 힘들다. 아무런 탄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면과 수직을 이루는 몸뚱이를 계속 밀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토끼는 더 낫다. 앞다리로 지면과 평행인 몸을 받치고 큰 뒷다리를 이용해 비탈을 올라가는 것이다. 뒷다리는 가벼운 몸뚱이를 수월하게 밀어 올린다. 그래서 토끼는 오르막을 빨리 올라간다. 사실 뒷다리의 힘이 워낙 강해서 내리막에서는 오히려 애를 먹으며 가파른 비탈길을 뛰어내려가다가 곤두박질 치기도 한다. 반면 인간은 키가 150에서 180cm쯤 되기 때문에 사방을 볼 수 있다.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땅이라도 인간에게는 대체로 평평한 편이고 180cm 높이에서 보면 나아갈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언덕을 올라갈 때 토끼가 겪는 불안과 긴장은 우리가 언덕을 올라갈 때 느끼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토끼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다. 헤이즐이 다들 지쳐 있다고 한 것은 토끼들이 계속된 불안과 공포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땅 위에 있을 때 토끼는 굴에서 가깝고 안전하게 여겨지는 친숙한 장소가 아니라면 끊임없이 공포에 시달린다. 두려움이 심해지면 눈이 흐릿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기도 한다. 이런 상태를 토끼어로 산이라고 한다. 헤이즐 일행은 거의 이틀째 계속 흠칫흠칫 놀랐다. 사실 닷새 전에 고향을 떠나고부터 줄곧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려 왔다.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깜짝깜짝 놀랐고 긴 풀밭만 있으면 드러누워 쉬었다. 게다가 비윗과 벅손의 피냄새를 맡고 일일이 올 수도 있었다. 지금 언덕을 오르는 새토끼는 이 언덕이 낯설고 숨을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양쪽을 멀리까지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불안해했다. 셋은 석양에 붉게 물든 풀밭에 몸을 숨긴 채 벌레들이 돌아다니고 햇빛이 반짝이는 풀포기 사이를 헤치며 올라갔다. 주위에서 풀이 흔들렸다. 셋은 개미뚝 뒤에 숨어서 산토끼꽃, 무더기 언저리를 주의 깊게 살폈다. 꼭대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 비탈 하나로 올라가면 또 다른 비탈이 가로막고 있었다. 헤이즐은 이곳에 족제비가 살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면 흰 올빼미가 해질녘의 절벽을 날아다니며 냉혹한 눈으로 풀밭을 살피다가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집착에 낚아채갈지도 몰랐다. 어떤 엘릴은 가만히 앉아 먹이를 기다리지만 흰 올빼미는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소리 없이 덮친다. 더 올라가자 남풍이 불고 저녁놀이 유월의 하늘을 빨갛게 물들고 있었다. 야생동물이 대개 그렇듯이 헤이즐도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거의 없었다. 헤이즐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평선으로 보통 숲이나 산 울타리에 가려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고개를 쳐들고 있다 보니 언덕마루로 눈길이 쏠리면서 붉게 물든 물개구름이 소리 없이 능선 위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움직임은 나무나 풀이나 토끼의 움직임과 전혀 달라서 불안했다. 거대한 구름덩이들이 소리도 없이 그것도 한 방향으로만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헤이즐이 사는 세계의 것이 아니었다. 헤이즐은 서쪽 하늘에서 빛나는 해를 보며 속으로 빌었다. 아, 프리스님, 저희를 구름 속에서 살게 하시려는 겁니까? 당신께서 파이버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면 부디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바로 그때 한참 앞서가던 댄더라이언이 하늘을 등진 채 개미뚝 위에 고추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헤이즐은 깜짝 놀라 황급히 비탈을 뛰어 올라갔다. 댄더라이언 어서 내려와. 왜 그런 데 앉아있는 거야? 댄더라이언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대답했다. 훤히 다 보여. 올라와서 봐봐. 온 세상이 다 보여. 헤이즐은 댄더라이언에게 다가갔다. 바로 옆에 개미뚝이 하나 더 있어서 댄더라이언처럼 앞발을 들고 고추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제야 헤이즐은 자기가 평평한 곳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사실 비탈은 조금 전부터 완반해져 있었다. 하지만 헤이즐은 탁 트인 곳은 위험하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그런 줄도 몰랐다. 드디어 언덕 꼭대기에 이른 것이다. 풀밭보다 높은 곳에 앉아있으니 사방이 훤히 보였다. 주위는 탁 트여 있었다.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금방 눈에 띌 것이다. 게다가 풀밭이 끝나는 곳에서 하늘이 시작되고 있었다. 인간이든 여우든 토끼든 누가 언덕을 올라와도 금방 보일 것이다. 파이버가 옳았다. 이런 곳이라면 무엇이 다가와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바람에 토끼들의 털이 나부끼고 풀이 세차게 흔들리고 백리향과 꿀풀 냄새가 실려왔다. 그 고적함이 해방이자 축복처럼 느껴졌다.
토끼들은 그 높이와 하늘과 아득한 거리에 취해 저녁 노을 속을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덴더라이언이 소리쳤다. 아, 언덕에 계시는 프리스님이여. 이 언덕은 프리스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게 틀림없어. 헤이즐이 말했다. 만드신 건 프리스님이겠지만 알아낸 건 파이버야. 그 녀석이 와서 보면 뭐라고 할까? 앞으론 파이버라고 부를까? 덴더라이언이 불쑥 물었다. 호크빗은 어디 갔지? 아직 날이 환한데도 호크빗은 보이지 않았다. 두 토끼는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조금 떨어진 두둑한 흙더미에 올라서서 다시 주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들쥐가 구멍에서 나와 씨 맺힌 풀 사이로 돌아다니는 모습뿐이었다. 덴더라이언이 말했다. 내려갔나 봐. 어차피 계속 찾아다닐 순 없어. 다들 기다리고 있고 위험한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 우리도 내려가야 해. 덴더라이언이 말했다. 기껏 모두 살아서 파이버가 가르쳐준 언덕에 도착했는데 이제 와서 호큐빗을 잃다니. 너무해. 바보 같은 녀석. 아예 데려오지 말 걸 그랬어. 근데 이런 곳에서 우리도 모르게 호크빗을 잡아간 게 뭘까? 헤이즐이 말했다. 아니, 호크빗은 분명 돌아갔을 거야. 비기기 과연 뭐라고 할까? 또다시 호크빗을 물지는 말아야 할 텐데. 어쨌든 빨리 내려가자. 덴더라이언이 물었다. 오늘 밤에 다 데리고 올 작정이야? 헤이즐이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게 문제야. 쉴 곳이 마땅치 않아. 둘은 가파른 비탈 언저리로 갔다.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아까 지나온 바람바지 숲을 보고 방향을 가늠했다. 이런 나무들은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고 할 수 있다. 둔덕 위아래로 산사나무 대여섯 그루와 딱총나무 두세 그루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에는 맨 흙이 드러나 있었는데 그 백토는 우윳빛 땅초나무꽃 아래서 보니 창백하고 지저분한 흰색을 띠고 있었다. 숲에 다가가다가 호크빗이 산사나무 사이에 앉아 앞발로 얼굴을 씻는 것을 발견했다. 헤이즐이 말했다. 한참 찾아다녔잖아. 도대체 어디 있었어? 호크빗이 유순하게 대답했다. 미안해 헤이즐. 이 굴들을 살펴보고 있었어. 혹시 우리가 쓸 수 있을까 해서. 호크빗 뒤쪽으로 낮은 둔덕에 토끼굴이 3개 있었다. 굵고 우둘투둘한 뿌리들 틈에도 굴이 2개 더 있었다. 발자국도 똥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빈 굴이었다. 헤이즐이 주위의 냄새를 맡으며 물었다. 들어가 봤어? 3개는 들어가 봤어. 얕고 좀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죽음이나 병냄새 없이 아주 쾌적했어. 우리가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이라도 말이야. 저녁 어스름 속에서 칼새가 날카롭게 울어대며 날아가자 헤이즐이 덴더라이언을 돌아보며 말했다. 뉴스야 뉴스. 가서 모두 데려와. 이렇게 해서 한 토끼가 운 좋게 굴을 발견한 덕분에 헤이즐 일행은 언덕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굴이 없었다면 한두 마리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언덕 위든 아래든 숨을 곳도 없는 곳에서 밤을 보낸다면 분명히 적의 습격을 받았을 테니까. 19장 어둠 속의 공포. 옆방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 창백한 사람은 옆방에 있던 사람에게 예정된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인가? 나도 곧 그를 알게 되는가? 그래, 그이다. 그는 그런 소식을 가져왔다. 당신도 곧 그를 알게 될 것이다. 토마스 하디. 옆방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 굴은 확실히 울퉁불퉁했다. 비기근 우리 같은 불황자들한테 딱 어울리는군 하고 말했지만 지칠 대로 지쳤거나 낯선 땅을 헤매던 이들은 잠잘 곳에 대해 까다롭지 않은 법이다. 어쨌거나 그 굴은 토끼 12마리가 들어갈 만큼 넓고 슬기도 없었다. 가시나무 덤불 사이로 난 굴길 2개를 따라 내려가니 백토층 윗부분을 파낸 굴이 나왔다. 토끼는 잠자리에다 아무것도 깔지 않았기 때문에 바위처럼 딱딱한 바닥은 몹시 불편하다. 하지만 둔덕에 있는 굴은 활 모양의 굴길이 나 있어 백토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 잘 다져진 흙바닥 굴이 나왔다. 연결 통로도 없었지만 토끼들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토끼들은 굴 하나에 4마리씩 들어가 아늑한 곳에서 마음 편히 잠들었다. 헤이즐은 한동안 자지 않고 남아 벅손의 다리 상처를 핥아주었다. 다행히 곪지는 않았다. 하지만 쥐한테 물린 상처 이야기를 떠올리며 상처가 나을 때까지 벅손을 푹 쉬게 해주고 상처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것으로 다친 토끼가 3이야. 전반적으로 보면 이만하길 다행이지만 헤이즐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짧은 6월의 밤은 몇 시간 만에 물러갔다.
높은 언덕에는 일찌감치 아침이 찾아왔지만 토끼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이 트고 한참 지났는데도 여지껏 맛보지 못한 깊은 정적에 쌓여 평온히 잠들어 있었다. 요즘 숲이나 들판은 낮이면 너무 시끄럽다. 어떤 동물들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승용차, 버스, 오토바이, 트랙터, 트럭 등 인간이 내는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아침에 주택가에서 나는 소리는 멀리까지 들린다. 그래서 새소리를 녹음하는 사람들은 주로 6시가 되기 전에 새벽에 녹음을 한다. 그때가 지나면 대부분의 산림지대에는 먼 곳의 소음이 끊임없이 침입해온다. 지난 50년 동안 시골 지역의 고요함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하지만 이곳 워터십다운에서는 저 아래쪽의 소음도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해가 언덕 위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높이 떠올랐을 무렵 헤이즐은 눈을 떴다. 곁에는 벅송과 파이버와 피킨이 자고 있었다. 굴 입구 쪽에서 잔 헤이즐은 친구들을 깨우지 않고 살그머니 굴길을 올라갔다. 밖으로 나오자 우선 흐라카를 눈 다음 산사나무들을 지나 풀밭으로 나갔다. 아래쪽 들판에 자욱하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멀리 여기저기서 나무들과 지붕들이 어렴풋이 보이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오는 물보라처럼 나무와 지붕 사이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랗고 푸른빛이 점점 짙어져 지평선은 연보라빛을 띠고 있었다. 바람은 잠잠하고 거미들은 벌써 풀 속 깊이 숨어버렸다. 날씨가 더울 모양이었다. 헤이즐은 토끼들이 늘 하는 대로 풀을 뜯으며 돌아다녔다. 대여섯 번 깡충깡충 뛰어다니다가 고추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열심히 풀을 뜯다가 다시 몇 미터쯤 깡충깡충 뛰어갔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걱정 없이 편안한 기분을 맛보았다. 헤이즐은 이 새 보금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파이버가 옳았어.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야. 하지만 되도록 실수를 줄이면서 이곳에 익숙해져야 돼. 이 굴을 만든 토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달리는 걸 멈췄을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갔을까? 그 토끼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때 가장 멀리 있는 굴에서 토끼 한 마리가 움찔거리며 나왔다. 블랙베리였다. 블랙베리도 흐라카를 누고 나서 몸을 극적거리고는 환한 햇살 속으로 깡충깡충 뛰어들어와 깃털을 빗었다. 블랙베리가 풀을 뜯기 시작하자 헤이즐이 곁으로 다가가 친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풀을 뜯었다. 둘은 하늘처럼 새파란 애기 풀밭에 이르렀다. 애기 풀의 긴 줄기는 풀밭 사이로 뻗어나가고 작은 꽃송이마다 윗꽃잎 2장을 날개처럼 펼치고 있었다. 블랙베리가 냄새를 맡아보았다. 잎이 거칠고 맛이 없어 보였다. 블랙베리가 물었다. 이게 뭔지 알아? 헤이즐이 대답했다. 몰라, 처음 보는데? 블랙베리가 말했다. 우린 모르는 게 많아. 이곳에 대해서도 말이야. 식물도 처음 보는 것들이고 냄새도 처음 맡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 헤이즐이 말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해내야지. 너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몰라. 블랙베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늘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는 건 너잖아. 지금까지 그래왔어. 이제 여행은 끝났어. 그렇지? 파이버 말대로 여긴 안전해. 누가 접근해오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 우리가 냄새를 맡고 보고 들을 수 있는 한에서는 말이야. 그런 것쯤은 문제없어. 하지만 자고 있을 때는 아니야. 어둠 속에서도 안 보이고. 헤이즐이 말했다. 밤이 어두운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토끼들이 잠을 자는 곳도 마찬가지고. 숨을 곳 하나 없는 데서 이 굴에서 계속 살려면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밖에서 자야겠다고 할걸. 어쨌든 수토끼들이 굴을 팔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 히스 덤블숲에 있을 때처럼 얕은 굴 한두 개쯤은 팔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하려고 들 거야. 블랙베리가 말했다. 그게 바로 내 고민이야. 카우슬림네 마을 토끼들은 토끼답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어. 흙 속에 돌을 박는다거나 먹을 것을 굴로 나른다거나 말이야. 그런 걸로 치면 우리도 스레아라의 양상추를 굴로 날랐잖아. 바로 그거야. 모르겠어? 그 토끼들은 더 좋은 방법이 나타나면 토끼의 습성도 거기에 맞게 바꿨잖아. 그 친구들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지. 토끼는 굴을 파지 않는다고 했지? 분명히 그래. 하지만 맘만 먹으면 팔 수 있어. 깊고 아득한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해봐. 굳은 날씨를 피할 수 있고 밤에 들어가서 쉴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안전하겠지. 스토끼는 굴을 파지 않는다는 생각만 버리면 못할 게 뭐 있어.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지. 헤이즐은 내키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있었다. 그럼 내 생각은 뭔데? 여기다 굴을 덮어서 버젓한 토끼 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아니, 이 굴들은 쓸모가 없어. 왜 비어 있는지 뻔해. 조금만 파다 보면 딱딱한 하얀 흙이 나와서 더 이상 못 팔 거야. 게다가 겨울엔 엄청나게 추울걸? 하지만 언덕마루를 넘어가면 숲이 있어. 어젯밤에 오면서 얼핏 봤어. 지금 같이 올라가서 볼래? 두 토끼는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풀길 저편에서 남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도 너도 밤나무 숲이 있었다. 블랙베리가 말했다. 저기에 큰 나무들이 좀 있어. 분명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있을 거야. 거기다 굴을 파면 고향 마을 못지않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비귀기나 다른 친구들이 굴을 파지 않겠다거나 못 파겠다고 하면 글쎄 이곳은 나무도 별로 없고 황량해. 물론 그 덕분에 아무도 살지 않아서 안전하긴 하지. 하지만 날씨가 나빠지면 우리도 못 견디고 언덕에서 내려가야 할 거야. 비탈을 내려가면 헤이즐이 미심쩍은 듯 말했다. 토끼들이 굴을 판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 아기 토끼들이야 굴이 필요하지. 하지만 우리도 그럴까? 블랙베리가 말했다. 우리가 태어난 토끼 마을은 어머니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거야. 우리는 굴에 익숙해져 있지만 굴파기를 거둔 적은 없어. 새 굴이 있다면 누가 팠을까? 당연히 암토끼지. 분명히 말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해. 다른 곳이라면 모를까. 여기서는 안 돼. 보통 일이 아닌데? 야, 비귀하고 몇몇이 오고 있어. 쟤네들이 뭐라고 할지 물어보자. 그러나 헤이즐은 실플레이를 하면서 파이브한테만 살짝 블랙베리의 생각을 귀뜸해 주었다. 잠시 뒤 토끼들이 먹이를 다 먹고 풀숲에서 뛰놀거나 볕을 쬐을 때 헤이즐이 너도 밤나무 숲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냥 어떤 숲인지 구경이나 하자. 비규과 실버는 냉큼 찬성했고 결국 모두 따라 나서게 되었다. 숲은 토끼들이 지나온 목초지에 잡목잎과는 달랐다. 길이 400에서 500m에 폭이 50m도 안 되는 좁다란 숲으로 언덕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람막이 숲이었다. 나무들은 잘 자란 너도밤나무가 대부분이었다. 미끈하게 뻗은 거대한 나무 줄기가 초록빛 그늘 속에 굳건히 서 있고 층층이 넓게 뻗은 나뭇가지에 햇빛이 어른거렸다. 나무 사이의 땅은 툭 트여 있어 숨을 데가 없었다. 토끼들은 어리둥절했다. 이토록 환하고 조용하고 빈 공간이 많은 숲이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너도 밤나무 잎이 부드럽게 살랑대는 소리도 떡갈나무나 자작나무 숲에서 듣던 소리와 달랐다. 토끼들은 머뭇거리며 숲 언저리를 들락거리다가 북동쪽 구석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둔덕이 있고 그 너머로 풀밭이 쫙 펼쳐져 있었다. 덩치 큰 비귀 곁에 있으니까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파이버가 확신에 차서 행복한 얼굴로 헤이즐을 돌아보았다. 헤이즐, 블랙베리 말이 맞아. 우린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다 굴을 파야 돼. 어쨌든 난 지금 당장이라도 팔 거야. 토끼들은 기겁했다. 하지만 피키는 당장 헤이즐을 따라 둔덕 아래로 내려갔다. 얼마 안 있어 두세 마리가 더 부슬부슬한 흙을 파기 시작했다. 굴파기는 쉬었다. 종종 풀을 뜯거나 햇볕을 쬐면서 쉬엄쉬엄 했는데도 한낮이 되기 전에 벌써 헤이즐은 땅속에 들어가 나무뿌리 사이에서 굴을 파고 있었다. 너도 밤나무 숲에는 키 작은 관목이나 덤불이 거의 없지만 나뭇가지가 쫙 뻗어 있어서 하늘을 가려주었다. 알고 보니 이 외딴 곳에는 황조롱이가 많았다. 황조롱이는 주로 쥐만한 동물을 잡아먹지만 가끔 어린 토끼를 노리기도 한다. 그래서 토끼들은 황조롱이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며 얼른 숨는다. 잠시 뒤에 에이콘이 남쪽에서 날아오는 황조롱이를 발견했다. 에이콘이 발을 구르고 잽싸게 숲으로 뛰어들자 다른 토끼들도 뒤따라 숨었다. 잠시 뒤에 다시 숲에서 나와 굴을 파는데 좀 전에 황조롱이인지 다른 황조롱이인지 모르지만 황조롱이 한 마리가 토끼들이 전날 아침에 지나온 들판 위를 높이 날아다녔다. 헤이즐은 굴파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벅손을 보초로 세웠고 낮 동안 2번의 경보가 있었다. 초저녁에는 인간이 말을 타고 북쪽 숲 끝에 있는 고갯길을 지나가는 바람에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것 말고는 온종일 비둘기보다 큰 것은 구경도 못했다. 말을 탄 인간이 언덕마루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멀리 사라지자 헤이즐은 숲가로 돌아 환하고 고요한 북쪽 들판과 멀리 킹스클레어 마을 북쪽으로 뻗어가는 어렴풋한 고압선들을 바라보았다. 공기가 신선해지면서 해가 북쪽 절벽을 비추었다. 헤이즐이 말했다. 이만하면 된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말이야. 난 맛있는 풀이 있는 언덕기슭까지 내려가 볼래. 여기 풀도 그런대로 괜찮지만 너무 듬성듬성하고 말라했어. 누구 같이 안 갈래? 비귀과 댄더라이언과 스피드웰이 따라 나섰다. 다른 토끼들은 풀을 뜯으면서 산사나무 쪽으로 돌아가 해가 지면 땅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비기과 헤이즐은 두 토끼를 데리고 숨을 곳이 많은 길로 400에서 500m쯤 돌아가 언덕 기슭에 이르렀다. 곧 다들 무사히 밀밭 언저리에 도착해서 풀을 뜯었다. 저녁에 흔히 볼 수 있는 토끼들의 풍경이었다. 헤이즐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만일의 경우에 달아날 곳을 눈여겨 보아두었다. 다행히 풀이 무성한 좁은 도랑이 있었는데 군데군데 무너지긴 했지만 야생 파슬리와 쐐기풀이 무성하게 늘어져 있어서 긴 굴 비슷한 은신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토끼는 언제든지 제깍 도랑으로 달아날 수 있는 거리에서 풀을 뜯었다. 비익은 토끼풀을 먹고 나그네 나무에서 떨어진 꽃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저 정도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심할 수 있겠어. 이야, 그래도 고향을 떠나고 나서 많은 걸 배우지 않았니? 거기서는 평생을 가도 다 못 배울 것들을 말이야. 게다가 굴팍이라 다음엔 하늘도 날겠다. 여기는 흙도 고향 흙하고 전혀 다르지 않니? 냄새도 다르고 미끄러지는 것도 부스러지는 것도 다 달라. 헤이즐이 말했다. 참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그 끔찍한 카우슬림네 마을에도 훌륭한 점은 있었어. 큰 굴 말이야. 우리도 큰 굴이 있었으면 좋겠어. 모두 땅속에 모여 얘기도 하고 들을 수 있다니 근사하잖아. 네 생각은 어때?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비익은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해. 굴을 너무 크게 파면 천장이 무너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을처럼 큰 굴을 만들려면 천장을 받쳐줄 게 필요해. 카우슬림네 마을에서는 그게 뭐였지? 나무 뿌리. 우리가 굴을 파는 곳에도 나무 뿌리는 있어. 하지만 그걸로 천장을 떠받칠 수 있을까? 스트로베리한테 큰 굴에 대해 물어보자. 하지만 아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몰라. 그 굴은 스트로베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을 테니까. 이제 굴이 무너져도 녀석은 죽지 않겠지? 그 마을은 낮에 나온 올빼미처럼 한심해. 녀석이 거기를 떠나온 건 잘한 일이야. 밀밭이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언덕 위쪽에는 여전히 붉은 햇살이 비쳤지만 해는 이미 언덕 너머로 기울어 있었다. 들쑥날쑥한 산 울타리 그림자도 희미해지다가 사라졌다. 어둠이 다가오면서 습기를 머금은 서늘한 냄새가 났다. 떡갈비 풍뎅이가 붕붕거리며 지나갔다. 여치 소리도 뚝 끊쳤다. 비극이 말했다. 올빼미 나오겠다. 다시 돌아가자. 바로 그때 어둑어둑한 밀밭 쪽에서 발구르는 소리가 났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한 번 더 소리가 나더니 하얀 코끼리가 언뜻 보였다. 모두 잽싸게 도랑으로 달아났다. 막상 숨으려고 보니 도랑은 생각보다 훨씬 좁아 간신히 몸을 돌릴 수 있을 정도였다. 비익과 헤이즐이 돌아서자 스피드웰과 댄더라이언이 굴러 떨어지듯 뒤따라 들어왔다. 헤이즐이 물었다. 뭐야, 무슨 소리였어? 스피드웰이 대답했다. 산 울타리를 따라 뭔가 다가오고 있어. 동물이야. 무척 시끄러워. 봤어? 아니, 냄새도 못 맡았어. 바람이 뒤에서 불잖아. 하지만 소리는 확실히 들었어. 댄더라이언이 말했다. 나도 들었어. 꽤 큰 놈이야. 토끼만 한 놈이 제 딴에는 몸을 숨기려고 애쓰면서 피쩍피쩍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혼바인가? 비극이 말했다. 아니, 혼바라면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냄새가 났을 거야. 너희들 말만으로는 고양이 같다. 담비가 아니어야 할 텐데. 호이호이 우 엠블리어 흐라이어. 골치 아프게 됐군. 잠시 꼼짝 말고 숨어있자. 하지만 여차하면 달아날 준비는 하고 있어. 토끼들은 기다렸다. 날이 금세 어두워졌다. 위쪽 뒤엉킨 덩굴 사이로 어슴푸레한 빛이 새어들어왔다. 도랑 끝은 풀이 워낙 무성해서 밖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까 들어왔던 곳으로 검푸른 하늘이 보였다. 얼마 뒤에 도랑을 뒤덮은 풀숲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다. 별빛이 바람에 흔들리듯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헤이즐은 한참 별을 바라보다가 다른 토끼들을 돌아보았다. 여기 산숨 자자. 날씨도 별로 쌀쌀하지 않으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냈는지 모르지만 위험한데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 댄더라이언이 말했다. 잠깐, 무슨 소리지?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곧 멀리서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들리다 말다 했다. 사냥하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너무나 기괴해서 더럭 겁이 났다. 조금 있으니까 소리가 뚝 그쳤다. 비귀기 말했다. 대체 누가 저런 소리를 내는 거지? 털모자처럼 북슬북슬한 비귀의 머리털이 곤두서 있었다. 스피디웰이 눈을 후둥그레뜨고 말했다. 고양이 아닐까? 비귀는 이빨을 드러낸 채 잔뜩 굳은 얼굴을 괴상하게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고양이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저게 뭔지 모르겠어? 너네 어머니가 비귀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더니 소리를 아주 낮춰 말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 댄더라인이 소리쳤다. 아니야. 저건 새나 쥐가 다쳐서. 비극이 벌떡 일어났다. 비극은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뻣뻣해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있네, 검은 토끼야. 아니면 뭐겠어, 이런 곳에서 말이야. 헤이즐이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헤이즐은 자기도 떨고 있음을 깨닫고 양쪽 도랑둑에 다리를 버티고 섰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변해버렸지만 분명 토끼의 목소리였다. 소리가 얼마나 기괴하고 비통한지 어둡고 차가운 밤하늘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냥 울부짖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토끼들은 모두 분명하고 뚜렷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토끼는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다. 존, 모두 죽었다. 아, 존. 댄더라이언이 낑낑거렸다. 비극은 허겁지겁 흙바닥을 파헤쳤다. 헤이즐이 말했다. 조용히 해. 흙 좀 그만 뿌리고 소리 좀 들어보자. 그 순간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슬라일리. 토끼들은 엄청난 공포로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이 굳어버렸다. 다음 순간 흐릿한 눈으로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비극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다. 가야 해. 그가 부르면 가야 돼. 비극이 알아듣기 힘든 소리로 웅얼거렸다. 헤이즐은 겁에 질려 정신이 멍해졌다. 엠본강 근처에서처럼 주위 사물이 비현실적으로 변하고 꿈처럼 느껴졌다. 무엇이 비극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 어떻게 이런 곳에 비극의 이름을 아는 존재가 있단 말인가? 헤이즐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제정신이 아닌 비극을 내보내선 안 된다. 헤이즐은 배격을 비추고 앞질러 나아갔다. 헤이즐이 숨가쁘게 말했다. 여기 가만히 있어. 어떤 토끼인지 내가 알아보고 올게. 그러고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도랑 밖으로 기어나갔다. 잠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이슬 냄새와 딱총 나무꾼 향내가 풍기고 싸늘한 불이 콧등에 닿았다. 헤이즐은 고쳐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헤이즐이 입을 열었다. 거기 누구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헤이즐이 다시 말하려는 순간 대답이 들려왔다. 존, 존. 소리는 밀밭 가장자리에 있는 산 울타리에서 들려왔다. 그쪽을 돌아보니 동미나리 아래 웅크리고 있는 토끼의 모습이 차츰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헤이즐이 다가가서 누구냐 하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헤이즐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났다. 댄더라이언이 숨막히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나야 헤이즐. 둘은 함께 다가갔다. 그런데도 그 토끼는 움직이지 않았다. 희미한 별빛 속에서 보니 그것은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토끼였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태에서 몸이 마비된 듯 뒷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주저앉아 있는 토끼. 끊임없이 공포에 떨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흰자위가 드러난 눈으로 이리저리 두번거리다가 얼굴 위로 축 늘어진 피투성의 귀를 애초롭게 하는 토끼.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기를 잡아가라고 사방에 있는 천적을 부르기라도 하는 듯 울부짖는 토끼. 그 토끼는 바로 샌들포드 마을의 아우슬라 대장 홀리였다.